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찌저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 나이 40대를 맞이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자 나이 40대엔 결혼하기도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로 결혼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네요. 시간이라는 것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의 나이가 될 때까지 버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부를 하면서 혹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시면서 때로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 시간을 너무 허무맹랑하게 썼구나 하는 후회를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있거든요.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정신을 차렸다면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 혼자 살고 있진 않겠지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끝내주는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버려버린 시간만큼 후회하게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게 다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누구보다 속 시원했던 저의 복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예비시댁이라고 불리우는 집안과는 사실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기도 했었고 또 저희 친정엄마의 이야기를 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 친정엄마께서 공부방을 운영하셨었거든요. 예전에는 학원보다 공부방이 많았어서 공부방을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 예비 신랑 또한 저희 친정엄마의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주 잘 아는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저랑도 가끔 같이 공부를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냥 같은 동네에 사는 똘똘한 친구구나 하는 정도로 지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생긴 것도 똘똘했는데 정말 공부를 잘했었거든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또한 옆에서 보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었고요. 저희 예비 신랑은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똑똑이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똑똑함이 묻어나온다고 할 정도로요.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아주었죠. 하지만 예비 신랑은 그 똑똑한 머리를 받쳐줄 수 있는 뒷 배경이 없었어요. 예비 신랑의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예비 시모는 돈을 벌러 나가느라 예비 신랑은 하루 종일 저희 친정엄마의 공부방에서 공부를 했어요. 원래는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예비 신랑네 집안 사정을 저희 친정엄마께서 이해를 해주신 거죠. 공부방에서 나가게 되면 집에 가서 혼자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그게 마음이 씌여서 공부방에서 계속 있게 해준 거예요. 예비 신랑도 머리가 좋은 게 공부방에서 혼자 놀아도 되는 건데 다른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옆에서 귀동냥으로 듣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친정엄마는 그런 예비 신랑을 보고 될 놈은 될 놈이다 싶었는지 붙잡고 공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비 시모는 돈을 벌러 나가느라 예비 신랑의 밥도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비 신랑은 어느 날부터 저희 집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친해지기 시작했죠.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라는 말이 맞나 봐요. 그렇게 몇 개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는 예비 시모가 일을 하면서도 돈이 부족한 건지 뭔지 공부방에 내야 할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정은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된 것인데 몇 달치의 학원비를 밀렸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독촉도 한번 하신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불쌍한 아이니까 그거 푼돈으로 사람 정 없게 굴지 말고 공짜로 가르쳐 주자 싶었던 거죠. 예비 신랑은 학교가 끝이 나면 하루 종일 저희 집에서 공부를 배우며 예비 시모가 퇴근을 해서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제가 그 사정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예비 신랑에게 마음이 가질 않더라고요. 빈대도 아니고 공짜로 빌 붙어서 저희 집 식량을 축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그냥 친정엄마가 너무 천사 같은 마음씨를 지녀서 손해를 본다고만 생각했죠. 저는 친정엄마의 그런 모습도 싫었고 예비 신랑 가족의 염치 없음도 싫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를 끝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다가 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예비 신랑이 친정엄마의 손을 붙들고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엿듣기 시작했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의사가 되어서 돈 많이 벌면 선생님께 먼저 갚을게요. 저 진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정말 꼭 갚겠습니다. 그런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 내가 다 좋아서 하는 건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해. 어떻게든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 알겠다.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해. 그렇게 학창 시절을 전부 바치고 예비 신랑은 의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표하던 의대에 가게 되었으니 소원을 이루었다고 봐도 되겠죠. 저는 대놓고 예비 신랑을 무시하고 싫어했었지만 또 의대를 갔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의외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비 신랑이 의대에 가자마자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를 좋아했었다고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대꾸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 뒤로 몇 번이나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심이라고요. 결국 저는 그렇게 염치 없다고 싫어하던 예비 신랑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의대에 입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의사로서의 상징인 가운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을 예비 시모가 아닌 저희 친정엄마께 입혀주었어요. 저희 엄마 엄청나게 감동을 받으셨죠. 사실 예비 신랑이 의대에 갈 수 있었던 건 반 이상 저희 친정엄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저희 엄마가 공부를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아마 의대는 꿈도 못 꾸었을지도 모르죠. 우리 엄마도 예비 신랑을 본인 아들처럼 생각을 했으니까요. 사실 예비 시모는 그 가운을 입은 엄마를 보면서 황당해 했지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바빴다 하더라도 아들이 공부하는데 관심 한 번을 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였죠. 입을 삐죽이긴 했지만 대놓고 무슨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무튼 예비 신랑은 그렇게 의대에 가게 되었고 의사가 되기만 하면 저에게 결혼을 하자며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알겠다고는 대답을 했었는데 정말 그 뒤로 몇 번이나 거의 매일매일 저에게 의사만 되면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귀에 피딱지가 않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도 그 고백이 싫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가지고 싶어하는 의사 남편 아니겠어요? 저도 그 나이에 허영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니까요. 아무튼 저는 예비 신랑이 의사 면허를 당당하게 따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랬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의대 학비가 조금 비싼 게 아니지 않겠어요? 다른 학비에 비해서 의대는 앞자리가 다르더라고요. 거기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써야 하는 교재값도 장난이 아니었고요. 의대만 합격을 한다고 해서 만사 오케이가 아니었다는 뜻이었죠. 하나하나 챙겨야 할 것들도 넘쳤고 수업에 필요한 서적값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조금 고민이 되었어요. 예비 신랑이 분명 돈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데 이걸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었죠.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스스로 해야 할 법도 한데 의대 수업을 들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무리였으니까요. 조금만 공부에 손을 놨다가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정엄마와 저는 조금이라도 도와주자 싶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일부러 예비 신랑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용돈을 쥐어주며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쓰라고 말을 해줬어요. 예비 신랑은 돈이 급했는지 그 돈을 받았죠. 그런데 그날 저녁 예비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주었던 그 용돈 봉투를 고스란히 들고 말이죠. 아유, 선생님, 더 이상 이렇게 도와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들이 공부를 공짜로 하면서 받은 것도 다 갚지 못했는데, 아유, 어떻게 용돈까지 받겠습니까? 선생님, 저 일합니다.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라도 우리 아들 뒷바라지 열심히 해줄 거예요. 떡하니 의대까지 갔는데, 당연히 제가 그 정도는 해줘야죠. 제가 너무 주제 넘은 짓을 한 것이었군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었을 텐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죄송은요. 선생님께서 저희 아들을 아들처럼 생각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해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앞으로는 제가 잘 챙겨볼게요. 걱정하시지 않도록요. 아유,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의대까지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의사 만들어 볼게요. 저희 엄마 뿌듯한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 시모는 저희에게 아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모가 또 알아주는 동네 주당이었거든요. 말과 다르게 음주 가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죠.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었지만 틈만 나면 술자리에 끼고 모임에 껴서 신명나게 놀아 제끼곤 했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런 자리에 나가질 않으시니 잘 몰랐던 거고요. 아무튼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노는 것도 열심히 하셨던 겁니다. 식당에서 주방이모로 일을 하시던 예비 시모께서 일이 끝나고 나면 꼭 반주로 술을 한 잔씩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항상 집에도 밤 12시, 새벽 1시 이때서야 귀가를 하셨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반주를 했는데 평소보다 조금 과하게 드셨었나 봐요. 술에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휘청 거리다가 그냥 길바닥에서 정신을 놓고 잠이 들어버린 거죠.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길에서 잠을 잘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튼 도로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하필이면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까만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도로변에 누워있다가 대참사가 나게 된 거죠. 새벽에 일찍부터 움직이는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걸로 끝이 나면 말을 안 하겠는데 하반신 마비가 되었으니 수술도 여러 번 해야 했고 직장도 나가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돈을 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돈이 나갈 일만 수두룩하게 생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부대 비용을 전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힘들다거나 불만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싼 학비가 부담이 되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고 말을 하는 예비 신랑을 말려가며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저희 두 사람의 확실한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다행히 일찌감치 취직이 되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월급은 전부 예비 신랑의 의대 생활을 지원하는 데 쓰곤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고 본인의 처지를 잘 알고 있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당하게 의사 합격증을 목에 걸고 오겠다고 했죠. 의사가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저를 호강시켜 주겠다고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없는 예비 신랑을 위해서 비싼 의대 학비를 대느라 저는 학자금 대출까지 대신 받아줘야 했지만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예비 시모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면서도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저에게 고마움을 잔뜩 표현하셨죠. 저는 예비 시모가 하반신 마비로 고생을 하시니까 예비 신랑의 집에도 몇 번 찾아가 이것저것 살림살이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눈물까지 그렁그렁 하시며 이야기를 해주시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저 또한 기분이 뭉클해졌죠. 지영아, 덕분에 우리 아들이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아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알다시피 우리 집 사정이 별로 좋지 못하잖아. 이번에 학자금 대출까지 도와줬다지?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내가 해줘야 하는 일인데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학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일이 잘 풀렸으니까 다행이지 않겠어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을 써주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한 덕분에 의대를 간 것도 이렇게 멋있는 여자친구까지 만나고 나는 걱정거리 하나 없다. 내가 정말 내 며느리다 생각하고 잘해줄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걸요. 그렇게 마음까지 써주시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두 사람 오래오래 예쁘게 잘 만나도록 할게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속상하게 하거나 어디 허튼 짓이라도 하고 다니면 내가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릴 테니까. 알았지?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와서 다 일러 바치고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 편 꼭꼭 들어줄 테니까. 몸은 이래도 마음은 대장군이야. 당당하게 의대에 간 예비 신랑이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예비 시댁을 방문했을 때 티는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무척이나 놀랐었거든요. 집안 형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집에 놀러가 본 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어찌됐든 그 낡은 집의 모습을 보면서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조금 더 많이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이 되긴 했지만 먼 미래에 저에게 투자를 하는 셈치고 기분 좋게 학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점점 성적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됐지만 예비 신랑은 돈 걱정에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뒷바라지를 하면서부터 아르바이트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고 데이트도 공부 위주로 했으니 예비 신랑의 성적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장학금까지는 바라지 못해도 성적이 상위권이니 본인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듯 했어요. 시험 기간에는 예민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모습조차 보기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꿈도 희망도 없이 살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게 저희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미래를 향해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예비 신랑에게 고마웠던 점은 저희 친정엄마를 지극히 챙긴다는 것이었어요. 시키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엄마에게 매일같이 아침 인사를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찾아와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언젠가는 꼭 사위가 되겠다면서 말이죠. 저희 친정엄마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런 예비 신랑을 잘 받아주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벌써부터 결혼을 한 사이처럼 양가가 돈독하게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예비 신랑은 드디어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30 중반까지 흘러가게 되었지만 저희 두 사람의 관계는 무척이나 견고했어요. 늘 주문처럼 외운 것처럼 우리 두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죠. 예비 신랑은 본인이 원하던 피부과 의사가 되었고 양쪽에서는 저희를 사위 며느리라고 부르시며 정말 한 가족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툼도 있었고 헤어져야 하나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저희 두 사람은 그런 위기를 전부 이겨냈어요.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연애를 한 시간만 따져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단점도 존재하긴 했어요.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나랑 같이 있는 게 지겹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본격적으로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당직 근무를 서야 할 때도 많았고 특히 응급실 근무를 돌 때는 정신이 없다며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세상의 모든 병원 일을 예비 신랑 혼자서 다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만 워낙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니까 그러려니 했죠.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것이 남아 있었기에 저도 직장의 노예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동안 예비 신랑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받았던 소액 대출도 남아 있었고 저는 정말 통장에 모은 돈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번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곳저곳에 빌린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혹시 이번에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하는 거 일부분만 좀 대신 갚아줄 수 있어? 나 지난번에 생활비 때문에 받았던 대출 먼저 갚아야 할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가 뒷바라지를 한 건 알고 있지만 대출까지 받은 건 또 모르시니까. 지영아, 나도 학자금 대출은 내가 갚고 싶은데 알고 있잖아, 우리 집 사정.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이번에 다리를 좀 다치셔서 치료비 나가는 것 때문에 이번 달에 나도 마이너스야. 아시다시피 엄마 치료비는 계속해서 나가는 중이고
의사만 되면 돈 많이 벌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개원을 해야 그나마 돈을 좀 만질 수 있대. 내가 지금 대학병원에서 하는 일이 피부 시술 쪽이긴 하지만 미용이랑은 거리가 멀잖아. 화상 치료하고 피부암 진단하고 하는 일이 돈이랑은 또 크게 상관이 없어서. 아니, 물론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한 달 내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단 더 많이 벌지 않아? 이번 달은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아니, 그러길래 대출은 왜 받았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어야지. 대책 없이 대출을 받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아, 내가 뭐 나 먹고 살자고 대출 받은 거겠어? 대출 받은 돈으로 죄다 네 뒷바라지 하는데 썼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나 술 먹고 미용하고 치정한 데 썼으면 이런 말도 안 하지. 내가 지금 몇 개월째 미용실도 못 가고 네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해? 이제 그런 뒷바라지 안 해줘도 되는 거 알잖아. 이번에 받은 소액 대출이라는 거 다 지영이 네 생활비 때문에 받은 거 아니야? 데이트할 때도 이제 반반으로 내고 심지어 지난달에는 내가 응급실 도느라 데이트도 별로 못했는데 돈을 어디다가 쓴 거야? 뭐라고? 내가 왜 여태 돈 한 푼 못 모아서 급한 생활비 대출을 받았어야 했는데 여태까지 내가 10년을 넘게 너 만나면서 데이트 비용 90%를 감당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반반 비용 내면서 뭐가 어째? 나 같으면 여태까지 내가 돈 쓴 게 미안해서라도 데이트 비용은 네가 다 내겠다. 지금 돈 가지고 치사하게 이러는 거야. 언제는 좋다고 생활비 지원 다 해줘놓고 이제 와서? 그래, 지영이 너도 그동안 우리 집 못 산다고 나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지? 여태까지 데이트 비용 90%를 냈다고 계산적으로 굴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속물이었어? 내가 속물이었으면 애초에 의사를 만났겠지. 네 뒷바라지 안 하고 의사가 될 때까지 기다렸겠지. 그렇게 따지면 내가 여태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으로 공부한 네가 속물인 거 아니야? 의사 됐다고 지금 와서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데이트하기도 싫어하는 네가 속물인 거 아니냐고. 나 여태까지 너 만나면서 너네 집에도 잘했어. 명절마다 선물 보내고 일 있으면 용돈 챙겨드리고 그랬던 게 나였는데 내가 속물이라고? 내가 모른다고 그랬어? 다 안다고 했잖아. 나도 다 아는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생색내는 거 그거야말로 치사한 일이지. 치사? 진짜 내가 기가 막혀서 화가 나서 더 이상은 말 못하겠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싸워봐야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일이라는 걸 잘 아니까 여기서 그만할래. 그래,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각자 집에 가자. 아, 나도 더 말을 했다간 심한 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뒤를 돌아 사라지는 예비 신랑을 보면서 기가 막히기도 하고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라지만 이럴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정말 돈 한 푼이 소중해서 제 지갑을 가져다 써야 할 땐 저밖에 없는 것처럼 굴더니 이제 의사도 되고 돈도 벌고 하니까 제가 생색을 내니 뭐니 말을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제일 말단 의사로 일을 하며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예비 신랑이 박봉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도 했고 자리도 잘 잡았으니 제가 조금 더 많이 벌고 있어서 부담해야 할 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예비 시댁 같은 경우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시며 돈을 벌어 생활을 하셨다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이후에 예비 시부가 경비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든 푼돈을 벌어오셨었어요. 하지만 늘 마이너스였죠. 나가는 돈이 태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태생이 한량이던 예비 시부는 예비 신랑이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서부터 그 일도 그만두셨어요. 아들이 의사니까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하지만 예비 신랑도 벌어오는 돈에 한계가 있으니 점점 노골적으로 그 가족들은 저에게 돈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셨죠. 예, 지영아, 이번에 우리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내가 축의금을 넉넉하게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가질 못하니까 돈이라도 많이 보내야지. 의사인 거랑 축의금이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어머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가족이기도 하고 우리 아들 결혼할 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돈인데 아이 조금 넉넉하게 했으면 싶어서 말이다.
거기다가 너도 우리 며느리라고 내가 온 친척들에게 자랑을 해놨는데 축의금 좀 보태야 하지 않겠니? 제가요? 저는 인사도 드린 적 없는데. 인사는 한 적 없어도 말이다. 내가 이미 다 말을 해줬다니까. 우리 며느리 능력도 타고 말이야. 그런데 네가 그냥 입을 싹 씻으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겠어. 축의금 좀 보태라.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렇게나 많이요? 어머, 이게 뭐가 많다고 그래. 의사 마누라가 될 텐데. 나중에 다 돌려받는 돈이라니까는 그러네. 내가 몸이 불편해서 못 다녀서 그렇지. 돈은 그동안 많이 뿌려놨다. 그러니까 다 거둘 수 있을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생활비를 보태달라, 이거 가지고 싶은데 사달라, 의사 마누라 될 건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 하면서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저도 바보 같죠. 언젠간 예비 신랑이랑 결혼식을 올릴 거고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에 지갑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적당한 수준에서 요구를 하시던 게 점점 가격대가 올라가더니 이제는 한 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절을 하면 의사 마누라 될 건데 배포가 작다면서 그러면 남들이 무시를 하는 거라고 저를 꾸짖으셨어요. 예비 신랑에게 말을 해봐야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면서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빨리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고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도저도 못하겠더라고요. 너 이 대출 밀렸다는 독촉장이 다 뭐야? 아니 그동안 가진 돈으로만 지원을 한 게 아니라 대출까지 해서 지원을 했다는 거야? 엄마, 아니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갚을 수 있어. 이것이? 아우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그러더니 엄마는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에 대출 독촉장이 날아오게 만들어. 너도 의사가 되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으면 너 때문에 들어가게 된 돈인데 돈을 갚는 걸 보태야 하는 거 아니니? 사돈도 참 그렇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니?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언제는 의사 돼서 다 갚겠다고 하더니 입을 다 씻어. 이 대출금 너희 집안에서 갚도록 해. 니들이 갚어. 예비 시모도 예비 신랑도 저희 엄마가 노발대발해서 말을 하니 찍소리도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같으면 예비 시모가 예비 신랑에게 옷을 좀 가져다 주라고 당당하게 시켰을 텐데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몸이 불편하니까 자기가 갈 수는 없고 저한테 항상 시켰거든요. 의사 아들 가진 유세라도 떨고 싶은 건지 하녀 부려먹듯 하면서 저에게 갑질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친정엄마께 한번 호되게 혼이 난 다음부터는 두 사람이 저에게 깨갱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늘 하던 일인데 갖다 줘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져다 주겠다고 먼저 말을 했죠. 그러게 왜 염치도 없이 까불고 그랬냐고요. 아무튼 저는 전달해야 하는 옷가방을 들고 병원에 찾아갔죠. 평소 같으면 병원 입구에서 전달을 해주는데 급하게 응급콜이라도 들어온 건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몇 번 가본 의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건만 자리에 올려놓고 나와야지 했는데 의국 앞에서 두런두런 의사들끼리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예비 신랑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끼기가 조금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어요. 제가 전화를 걸자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거절을 눌러버리더라고요. 누군데 확인하고 바로 거절을 눌러? 스팸? 아니 왜 그 있잖아. 나 학부 시절부터 뒷바라지 해주던. 여자친구? 아니 헤어졌어? 왜 전화를 안 받아? 안 헤어졌어 아직. 아휴 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떼야 할지를 모르겠다니까. 막말로 내 뒷바라지 해준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10년 넘게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생활비에 우리 집에 준 돈이 얼만데. 아니 어차피 그 여자친구가 좋아서 해준 거 아니야? 그냥 모르는 척해.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친구네 집안 뭐 대단한 것도 아니라며. 그냥 평범하다고 안 했어? 우리 나중에 개업이라도 할라 치면 수억 들어가 수억이. 피부과 레이저 기계 한 대만 해도 억소리가 나는데 돈 있는 집안에 장가 가도 처가 눈치 봐야 하는데 돈 없는 집에 장가 가서 눈치 볼 거야?
아이 그래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닌데 이제 와서 어떻게 헤어지냐 이 말이야. 아니 뭐 사랑하면 결혼하던가 네가 결정하는 거지. 사랑? 그런 게 남아있겠어? 지밖에 몰라. 내가 얼마나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는지 모른다고. 데이트 비용 나보고 다 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 떨어져서 무조건 반반하잖아. 야 너도 근데 진짜 나쁜 놈이다. 너 솔직히 말해봐. 피부과 김간호사랑 뭐 있지? 그래서 더 헤어지고 싶은 거 아니야? 김간호사는 너 여자친구 있는 거 모르잖아. 아, 티 났냐? 김간 걔 엄청 들이대더라. 근데 또 그게 나쁘지 않고 여자친구 없다고 했더니 바로 밥 먹자고 하던데. 그러면서 낄낄거리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조금 떨어져 숨어 있는 제 귀에도 그 말소리가 착착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에 가서라도 화를 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의국 복도에 옷가방을 내려놓고 집으로 왔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라서요. 몇 시간 뒤에 제가 옷 심부름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건지 저에게 수없이 많은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예비 신랑의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휴대폰도 꺼두고 출퇴근만 반복을 하다가 휴대폰을 켰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저에게 만나자는 말을 하셨어요. 예비 시모도 예비 신랑이랑 저랑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라도 하시려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혹시 그때 제가 병원에 옷 전달해 주러 갔을 때 일 들으셨어요? 그래, 들었다. 내가 오늘 그 얘기하자고 부른 거다. 저 진짜 너무 서운해요. 바람을 피운다는 건 모르겠지만 그이한테 들이대는 여자 간호사가 있나 봐요. 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거기다가 동기들한테 저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그냥 돈줄로밖에. 아유, 내가 뭐 네 푸념이나 듣자고 불렀겠니? 애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고 그래? 그리고 그때는 말 못했는데 나 네 엄마한테 훈계 들었을 때 아주 기분 더러웠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이제 그 어머님 소리도 솔직히 좀 지겹긴 해. 아이 도대체 몇 년째니? 너네 만난 걸로만 치면 몇십 년이야. 이제 서로 볼장 다 봤는데 뭘 이런 걸로 칭칭거리고 있어? 우리 아들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어머님 오늘 저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저는요 그이가 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닌 걸 어머님께서 공감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부르신 줄 알았다고요. 내가 왜 안 그래도 답답했는데 네가 하도 눈치가 없어서 말이야. 아니 내가 너한테 계속 부담 주는 부탁이라도 하면 화를 내고 팔을 빼야 하는 게 정상 아니니? 부담 주는 부탁이란요? 설마 축의금부터 시작해서 생활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우리 아들이 주는 생활비로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아무리 대학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해도 말이다. 내가 식당에서 일해서 번 푼돈보다 생활비를 더 주더라. 우리 아들이 능력이 되니까 말이야. 이제는 아까워 너한테 주기가. 그래서 내가 너 나가 떨어지라고 그렇게 눈치를 주면서 무리한 부탁까지 했는데 꾸역꾸역 대출까지 받아서 나한테 돈을 쥐어줄 일이야? 아이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뭘 포기하라는 건지. 지금 저보고 그이랑 헤어지라는 뜻이에요? 그이는 무슨 얼어 죽을 그이야? 결혼을 한 상태도 아닌데. 아이 그래,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미안해서 눈치만 준 건데 네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우리 아들이랑 이만 헤어지는 게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네가 뭘 가진 게 있니? 집안이 대단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뭐 우리 아들 개원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아들 지금도 여기저기서 만나고 싶다는 여자가 줄을 섰는데 네가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디 선자리도 못 내보내고 답답해 죽겠다 이 말이야. 정말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만나고 싶다고 한 여자가 줄을 섰다고요? 누가 줄을 선다고요? 솔직히 집안도 잘난 거 하나 없고 이런 말 뭐하지만 어머님은 하반신까지 마비인데 누가 그 인간한테 시집을 가고 싶어 하겠어요? 뭐야? 내가 하반신 마비인 게 뭐가 어떻다고? 잘난 집 여식이 내 며느리 되면 짐덩어리 절대 안 되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짐이 될까 싶냐? 저한테는 이거 해와라 저거 해라 짐만 잔뜩 쥐어주고서 부잣집 여식이 들어오면 안 그럴 거라고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미래 창창하게 만들어줄 여자인데 내가 설설 기어야 하지 않겠냐? 아유, 아무튼 더 듣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헤어지라고. 우리 아들 개원해서 부자의사 될 수 있게 네가 이제는 떠나줘야 할 거 아니니? 네가 정말로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지금쯤은 비켜줘야지. 급 차이가 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서 떨어져.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10수년을 만나온 남자친구 예비 신랑이었는데 의사가 되었다고 자리 좀 잡았다고 좋은 집안의 여식이랑 결혼을 시키고 싶다면서 급차이 운운하며 헤어지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저는 입만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아유, 왜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제 살림살이 좀 정리해야지. 부잣집 며느리 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은 그런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으시면서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는 거잖아요. 그게 뭐? 내가 내 아들 잘 키워서 그 덕 좀 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빠? 어머님이 키우신 것도 아니죠. 제가 키운 거나 다름없죠.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에 여태 뒷바라지한 게 얼만데. 그러니까 너도 지금 결국에는 우리 아들을 돈으로만 보고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무슨 내조를 하겠다고? 이제 헤어져라. 우리도 끝맞는 집안 여식이랑 결혼시키려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2번 다시는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 여태까지 뒷바라지 한 것들은 의사 여자친구 하면서 남들 앞에서 기 살려준 값이라 생각하라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예비 신랑이랑 연락을 하려고 해봐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병원 앞에서 기다려봐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출입구가 한두 개도 아니고 거기다가 동료 의사들에게 저를 어떻게 설명해 놓은 건지 예비 신랑을 기다리지 말라고 한마디씩 하고 가는 인간들까지 있었어요. 너무 쪽팔리고 서러워서 병원 앞에서 기다릴 수도 없었죠.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버린 예비 신랑 때문에 저는 멘탈이 완전 부서져 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사위라고 생각했던 예비 신랑의 배신 때문에 많이 분노를 하셨지만 그 뒤로 정말 조금씩 들려오는 소식 말고는 예비 신랑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전에 알던 대학 동기들 때문에 소식이라도 들은 것이지 그 동기들 아니었으면 이 인간이 하늘로 솟았나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든 기회를 붙잡으려 매달려 보려 했지만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저를 피해 다니는 그 집안 사람들 때문에 얼굴조차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도 이사를 갔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부터 계획을 다 세워둔 것이었겠죠. 저는 3개월 동안 폐인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접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일상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함께한 예비 신랑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왔겠어요.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노래를 듣다가도 생각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울고 화를 내고 난리를 쳤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심리상담센터에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상담을 나누며 차츰차츰 삶에 활력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내도록 저는 예비 신랑에게 당했던 배신감 때문에 남자는커녕 정말 사람들 간의 교류도 끊고 지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에서도 실수가 많았고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저 하나 먹여 살리는 게 어렵겠냐며 잠시 쉬고 다시 일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일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친오빠도 예비 신랑의 얼굴을 한 대 쳐야 속이 시원하겠다면서 당장이라도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말렸는지 몰라요. 정말 가족이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담센터를 다니며 집에서 평소 취미였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마음의 치유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알고 싶지 않았던 것들도 알게 되더라고요. 전 예비 신랑이 몇 년 동안 재고 따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집안 빵빵한 여자랑 결혼을 했다는 것,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척에 빌빌거리면서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저는 제가 복수를 할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이 저에게 전 예비 신랑이 피부과를 개원하게 되었다면서 소식을 전달해 주더라고요. 피부 시술을 싸게 했다는 친구도 있더라 하면서 말이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어요.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피부 시술 같은 거 상담받고 진행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여태 내가 해준 게 있는데 나는 G&DC로 좀 싸게 해주지 않을까? 위치 좀 알려줄 수 있어? 지영이 넌 진짜 가보게? 난 솔직히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은데 네가 가고 싶다고 하면 뭐 신사동에 있다고 하더라. 처가가 빵빵하다고 하더니 빚까지 내서 해줬나 보더라고. 거기 자리세가 뭐 한두 푼이겠니? 생각보다 장사가 안 돼서 좀 힘든 것 같긴 하더라. 그리고 걔 와이프가 대학병원에서부터 같이 일했던 간호사라서 개원한 병원에서 일한다고 들은 것 같아. 알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저는 만발의 준비를 해서 그놈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진료 대기를 걸어놓고 제 차례가 오자마자 원장실에 들어갔더니만 전 예비 신랑이 저를 보고 눈이 2배로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제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 이별을 한 놈 앞에 당당하게 6년 만에 나타났으니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긴 어떻게 오긴 병원 차렸다는 얘기 듣고 찾아왔지? 근데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처가에 빚까지 내가면서 개원한 거라며?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그런 것까지는 신경 안 써줘도 돼. 아직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고 돈 벌어서 처가에 어떻게든 갚으면 되는 거니까. 언제나 나한테 급 차이 운운해가면서 헤어지자고 하더니 빵빵한 처가 만났다더니 그것도 아닌가 봐. 전부 갚아야 하는 걸 보면. 사람이 양심 있지. 빌린 게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오늘 뭐하러 온 건데 솔직히 우리가 얼굴 마주보면서 진료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할 말 있어서 온 거면 할 말만 하고 가. 그래, 그러지 뭐. 말 잘했다. 사람이 양심이 있지. 빌린 게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네가 개원했다는 소식 들릴 때까지 기다렸어. 나한테 갚아야 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서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니. 양심이 있다며. 이거 봐봐. 이거 보면 이해가 한 방에 될 테니까.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내가 아직도 네 말이라면 끔뻑 죽고 네 뒷바라지만 열심히 했던 그 지영이로 보이니? 나 너한테 돈 받으러 온 빚쟁이야, 빚쟁이. 뭐라고? 네가 결혼한 그 사람도 알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너랑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라고 하던데. 혹시 나랑 사귈 때 여자친구 없다면서 연락하고 지내던 김 간호사인지 뭔지 그 여자니? 네가 그걸 어떻게? 우리 헤어질 때쯤 네가 의국에서 동기들이랑 하는 말 다 들었어 내가. 너 옷가방 전달해 주러 갔을 때. 그랬구나. 그럼 네 와이프는 너랑 내가 사귀었었던 것도 몰랐다는 거네? 내가 10수년 동안 네 뒷바라지 하다가 차인 것도 모르고? 지영아, 잠깐만. 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영아, 너랑 나랑 헤어진 거에 우리 와이프 잘못은 없어. 그거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그런 거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너한테 갚을게. 우리 와이프한테는 비밀로 해주라. 응? 왜? 네 와이프가 알면 안 돼? 어차피 과거잖아. 뭐 어때? 나는 급이 안 돼서 차인 건데. 네 와이프는 네가 양다리 걸치다가 급이 맞아서 결혼한 거고. 제가 큰 소리를 내니까 방음이 잘 안 되는 진료실 밖으로 말소리가 다 흘러나간 것 같더라고요. 원장실에 문이 열리고 씩씩거리면서 한 여자가 딱 들어왔는데 누가 봐도 전 예비 신랑의 와이프로 보였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양다리? 양다리였다고? 예진아, 오해야. 저 여자랑 사귀었던 것은 맞는데 헤어지고 너랑 만난 거야. 나한테 분명히 여자친구 없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우리 집은 급이 맞아서 결혼을 한 거라고? 뒷바라지 이야기는 다 뭐야? 지영아, 빨리 오해를 좀 풀어줘라. 오해를 풀 게 뭐가 있어. 다 사실인데. 저기요,
제가 저 인간 20살 때부터 만나서 그쪽이랑 사귀던 그때까지 뒷바라지 다 하고 우리 엄마한테는 공짜로 과외 받아서 저 새끼 의대 간 거야. 저쪽 집안에서 며느리 취급받으면서 경조사 다 챙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나 팽당했고요. 결혼하고 개혼까지 하면 한 번에 다 까발리려고 내가 6년을 참았다 이 말입니다. 저 인간이 그쪽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돈 때문에 결혼했으니까 병원까지 차려줬으니 이제는 어디서 바람을 또 피울지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나한테는 여자 한 번 만나본 적 없었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당신 정말 미쳤어? 밖에 후배 간호사들 다 있는데 쪽팔리게 만들어 나를? 예진아, 오해라니까. 돈 때문에 너랑 결혼을 했다니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손해배상 청구? 기가 막혀 정말. 그러면서 그 예진이라는 여자가 전 예비 신랑 손이 들려있는 제 소송장을 낚아채가더니만 찬찬히 읽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날을 위해 미리 준비했어요. 그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지옥을 맛보게 하고 싶었거든요. 헤어지자마자 통장 이체 기록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예비시댁 식구들이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며 꼭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되자고, 어차피 가족이 될 거니까 생활비를 지원해달라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던 연락들까지 전부 들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니 제가 지원을 했다는 증거로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내역 할 거 없이 전부 준비를 해갔으니까요. 전 예비 신랑이 결혼을 전제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으나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원이 부당이득으로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양쪽에서 인정한 약혼 상태나 다름이 없었잖아요. 법적으로 일정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약속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것이었기에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심리상담센터를 오랜 시간 다니기도 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직장까지 그만두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나도 그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고. 우리 그래도 좋은 추억 많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우리끼리 잘 정리해보자. 어?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너한테는 추억이었니? 나한테는 추잡한 기억이었는데 네가 정말 나를 정리하고 싶었다면 비겁하게 네 엄마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나한테 헤어지자고 당당하게 말을 했어야지. 받아 처먹은 건 다 뱉어내고 그럴 용기도 없었던 주제. 나는 흙탕물 다 뒤집었어도 이 싸움 그만두지 않을 거야. 저에게 잘못했다고 처가의 눈밖에 나면 끝장이라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을 하는 전 예비 신랑의 손길을 뿌리치고 저는 정말 소송을 쭉 진행했습니다. 전 예비 신랑이 처가 눈치 볼만 하더라고요. 전 예비 신랑의 장인어른이 대학 교수였는데 총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중이었더라고요. 성품 바른 사위 칭찬을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데 성품이 바르긴 개뿔, 소송을 통해서 여자 등쳐먹은 놈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전 예비 신랑의 장인어른이 있는 대학 앞에 현수막을 걸었거든요. 물론 불법 현수막이라고 금방 치워지긴 했지만 총장 자리를 노리는 다른 교수가 그걸 딱 보고 만 거죠. 이리저리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법 아니겠어요? 가족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총장 자리에 올라앉겠냐고 피 튀기는 싸움 끝에 총장 자리에 앉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열이 받은 전 예비 신랑의 장인어른이 병원 개원하느라 빌려준 돈을 돌려 받아야겠다며 개원한 병원을 다시 빼앗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고 전 예비 신랑은 다시 페이닥터 신세가 된 거죠. 어디 그뿐이겠어요. 소송에서 제가 승소를 하게 되면서 저에게 갚아야 할 빚이 생겼고 그 때문에 처가에 눈밖에 나게 된 전 예비 신랑은 결국 이혼까지 당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에는 의사 아들 가진 유세를 떨던 전 예비 시모의 갑질도 적용을 하긴 했겠지만요. 그 성격에 며느리를 곱게 봤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결혼 4년 만에 이혼당한 꼴이 아주 우습게 됐죠. 저는 할 일 다 한 기분으로 속 다 풀었습니다.
지금 저는 취미로 그리던 그림을 조금 발전시켜 지금은 이모티콘을 그려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쏠쏠하게 돈벌이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보란 듯이 유명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더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놓친 것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모두 안녕하시길 바랍니다.